네, 안녕하세요. 제이폼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김한겸이라고 합니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한 7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제 소개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월 100만 원짜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10개의 직업을 만들기. 그리고 just do it. 바로 실행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1년 동안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만들기. 그리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리밸런싱 하기. 1년에 책 50권 이상 읽기, 그리고 돈을 먼저 벌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그리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수정하고 완성시키는 것, 요 7가지를 제가 삶의 목표로 그리고 추구하는 것들로 삼고 있는데요. 요걸 말씀드리면 저 소개를 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책을 3권 정도 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개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못할 일도 아니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점점 하면 할수록 시간이 단축돼요. 처음에 한 가지 만들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4, 5년 정도? 근데 그 다음 한 가지 만들 때는 한 3년? 그 다음은 2년? 그 다음은 1년? 지금은 한 가지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시간을 계속 단축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막 사회에 들어서는 친구들 또는 학생 포함 좀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너무 좋은 세대다, 너무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졸업을 해도 갈 데가 없고요. 그들은 뭔가 취직을 해도 사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발전하는 것도 너무나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그거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참 좋아하신다는 거, 그런 게 사실 좋으면서도 참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3가지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절약, 그리고 저축, 그리고 투자. 일단 절약을 하지 않으시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을 늘리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절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절약한 돈으로 저축하는 거, 그리고 그 저축한 돈으로 투자하는 거, 이 3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자산을 늘리기는 진짜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값을 절약하는 것만으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커피값 절약하는 걸로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부자는 어쨌든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 자유와 부자는 또 다른 거죠. 부자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부자인 거고요. 경제적 자유는 내가 얼마 벌지 않아도 내가 자유로우면 경제적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커피값을 줄인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게 절약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거를 대신해서 내가 다른 커피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거니까 2,000원짜리 다른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그건 절약은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면 사실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 돈을 어딘가에 모으고 있어야 돼요. 그 절약한 돈을.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커피값을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지만 그거는 분명히 시작은 될 수 있다. 그게 진짜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약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절약한 돈을 어딘가 모으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런 계좌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면 내가 오늘 스타벅스 대신에 다른 2,000원짜리 커피 마셨어. 그럼 한 2,000원 정도 세이브 되잖아요. 그 돈을 바로 보내는 거예요. 계좌 이체로. 그럼 또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나 카드 쓰는데 이거 어떻게 보내냐. 카드 쓰는 자체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자 되는 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드를 쓰는 것 자체, 그것부터 없애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무조건 모아 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모아 가시고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하시고 그렇게 이어져야 저는 그게 절약이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즐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내게 주는 선물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변화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니까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약하고 즐기는 거는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즐기고 절약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오마카세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내 소득에 비해서 비싼 뭐 이런 식당에 가서 돈을 지출한다? 그러면서 절약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사는 인생 나한테 주는 선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신다고 해서 사실 나한테 변화되는 거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절약해서 모아두고 나중으로 미뤄두고 그걸 투자하시면 분명히 삶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계획을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하죠.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이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계획만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획을 실행을 하셔야 되고 계획을 또 이루기 위한 그 앞단에 무언가 계획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예를 들어볼게요. 가계부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가계부를 쓴다고 해서 절약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뭐 어디에 지출한 거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그 다음 달에 내가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가계부 쓰는 거지, 내가 어디다 쓴 거 이렇게 쭉 나열해서 가계부 써봤자 어차피 지출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무의미하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 앞에, 그 앞에 단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목표와 계획만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계부를 백날 써도 지출은 늘 똑같아요. 늘 오버돼요. 그러면 가계부를 쓰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절약 계획은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절약은 그냥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1,000원짜리 커피를 먹는 대신 2,000원짜리 먹는 그 습관이 들여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2, 3, 4, 5, 4, 3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 40%, 30%. 20대 때는 버시는 돈의 50%를 저축하셔야 되고요. 30대 때는 40%.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40대는 뭐 30%.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까지 계속해서 모아 가셔야 돼요. 근데 아마 급여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퍼센티지가 낮아져도 전체적인 양은 그렇게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20대에는 분명히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무조건 50%를 저축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상황이 되면 50% 저축해야지,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50%를 일단 띄워놓고 다른 곳에 뭐 저축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띄워놓고 시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나 50% 저축할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 오롯이 해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산의 크기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뭐 1억을 모은다, 2억을 모은다, 내가 몇 살까지 얼마까지 모은다, 그거를 세팅하시고 내가 그 몇 년간 동안 얼마 정도 저축해야 되는지를 세팅하시고,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 한 달에 저축해야 되는 게 나오고, 그럼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나오고, 그리고 지출을 지금이 많다면 줄이셔야 되고, 신용카드는 무조건 없애셔야 되고요. 체크카드를 무조건 사용하셔야 되고, 그렇게 앞단을 계속해서 잡고 가셔야 결국에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세팅한 자산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냥 막연히 나 10년 후에는 한 얼마 정도 벌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버니까 이 정도 돼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곳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앞단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취감이 10년 후에 있는 거지 내가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내년 그런 성취감은 사실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거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한 달에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최고는 30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소수인 거고요. 보통은 10만 원 이하고요. 50만 원 이하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개인연금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가셔야 되고, 퇴직연금, 회사에서 쌓이는 퇴직연금도 계속 신경 쓰셔야 돼요. 국민연금을 많은 분들이 되게 무시하시거든요. 네.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받으실 때쯤 되면 정말로 그게 소중하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지방을 가본 적은 없지만 한 5년 전에 지방을 갔을 때 어느 은행에 그 어르신분들 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무슨 뭐 새로운 적금이 나왔나 그래서 가서 여쭤봤더니 그 날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는 날, 계좌에 들어오는 날, 그거 바로 꺼내서 쓰시려고. 네. 국민연금 지금 20,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국민연금 왜 내? 국민연금 진짜 쓸데없는 건데 라고, 뭐 국민연금 고갈될 건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고 거의 대부분이에요. 국민연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받는 그날 그거 너무나도 소중하게 될 거고요. 젊을 때 빈곤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젊을 때 되게 풍족하게 사셨던 분들도 노후 빈곤이 오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빈곤하다, 풍족하지 않다, 노인 빈곤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슬픈 얘기고 되게 힘든 얘기지만, 그러니까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되니까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연금저축 펀드 너무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세액공제 되니까.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고 급여가 발생되시는 분들, 뭐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연금저축 펀드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뭐 1년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상으로 더 넣고 싶다. 그럼 IRP에 넣으시면 되고요. 총 해서 900만 원까지 되니까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사실 개인연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뭐 월 수익률이나 배당만으로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쌓이고 있는 퇴직연금도 요즘에는 보통 DB라는 제도보다 DC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운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꼭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일단 퇴직연금은 없고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개인연금은 무조건 저와 아내 다 풀로, 그 더 이상 넣고 싶다? IRP 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결혼 생활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고,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은 느끼기 힘들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 사랑이 전제가 되어져야 하는 거고, 서로 이해가 뭐 전제되어야 하는 거고, 배려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뭐 기관이나 조직 같은 걸 세우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정부잖아요. 뭐 가정도 똑같아요. 재정이 정말로 중요하고, 결혼할 때 상대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지 않고 결혼을 한다면 사실 그 이후에 돈을 쓰는 거, 지출하는 거, 뭐 모으는 거, 투자하는 거 정말로 힘든 일들이 시작이 될 거고요.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와 맞는가를 사실 처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출을 많이 하는 배우자를 선택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몰랐다. 그러면 내가 그런 지출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함께 할 사람은 그런 돈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게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요즘에 부부 상담 많이 하면은 거의 한 60% 이상? 거의 좀 심하게는 70% 이상? 각자 관리를 하시고요. 그 이유 나머지는 거의 이제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관리하거나 아니면 남자가 벌고 남자가 관리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각자 재정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는 없는데 한 가지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각자 재정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결국에는 같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정 관리는 따로 할지언정 각자 서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 진짜 너 얼마 벌어, 뭐 몇백에서 뭐 얼마 저축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버는 거에 몇 %는 저축을 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있어 라는 걸 공유하는 사람만이, 그 가정만이 부자의 길로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재정을 관리하는 건 좋은데 서로 뭐 아무런 내력을 모른다? 네,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고 싶다, 내가 노후의 빈곤을 뭐 얻지 않고 내가 노후에 또 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공유하시고 무조건 같이 투자하시고 같이 계획을 세워 나가야 돼요. 잘하는 사람이 해야죠. 네,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랑. 그게 합의가 안 돼요. 그게 안 맞으면은 왜 이런 데 투자하냐, 왜 이런 데 하냐, 뭐 이런 또 이제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아주 뭐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아내와 저는 뭐 어쨌든 재정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만 그 각자의 맡은 파트에서 투자하고 저축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랄까요, 관리라고 할까요, 매니저먼트라고 할까요, 제가 다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내 아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너무 고마운 거는 뭐냐면, 제가 이런 거를 뭐 제안을 하면 되게 따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무조건 뭐 순종적이다, 뭐 그걸 뭐 무조건 뭐 이렇게 종속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해봐요. 그리고 나서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뭐 투자나 저축 같은 게 뭐 늘 잘 될 때는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같이 뭐 작년같이 진짜 증시가 힘들었을 때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상황이지만 그러면 그런 거에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같이 재정 관리를 하되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계획 없이 지출하시는 분들 절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더군다나 배우자인데 계획성 없이 지출한다 그러면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알 수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못 봐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 배우자가 그런 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성 없이 지출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조금 뭐 돈에 관련이 없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냉소적인 사람. 네. 뭘 얘기해도 그냥 시큰둥 하거나 아니면 뭐 비난할 거리를 찾거나 그냥 뭐 되게 다 낮게 여기거나 그런 걸 이제 냉소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냥 뭘 얘기해도 냉소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나쁘냐? 뭔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새로운 걸 시도하지를 못해요.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투자나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건 계속 도전의 연속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근로를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사실 월급을 더 연봉을 더 높게 받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어쨌든 다 도전이거든요. 근데 그 도전 자체가 안 돼요. 냉소적인 분들은. 그러니까 냉소적인 분들은 조금 많이 더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획성 없이 지출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소적인 분, 좀 배우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절약하는 사람 무조건 좋아요. 네, 그분이 절약을 해서 뭐 그 절약한 돈을 딴 데 쓰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후에 매니지먼트 관리를 통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절약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그거를 습득하는 데까지 시간이 거의
엄청 오래 걸리거나 이게 안 되거나 거의 그래요. 거의 실패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절약하시는 분은 진짜 무조건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근데 절약만 하면 되냐? 뭐 그 다음에 뭐 모으고 투자를 잘한다. 그러면 더 좋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자린고비는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냥 굴비만 본다고 해서 그 굴비가 또 생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절약하는 사람, 뭐 그 다음에 뭐 모으고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더 좋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속물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자산이 많으신 분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봐도 절약은 몸에 배 있고요. 모으고 투자하는 거 몸에 배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유산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본 부자들은 다 그래요. 부자의 그런 2세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약하는 사람, 진짜 추천드려요. 일단 진짜 무조건 모으는 사람, 닥치고 모으는 사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목표한 금액은 무조건 모으겠다라고 하는 사람. 물론 이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합법적인 내에서 무조건 내가 어떤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내가 이거는 무조건 모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달성하는 사람은 거의 부자가 될 확률이 진짜 높다. 근데 모으기만 해서는 부자는 되기는 사실 저는 힘들다고 봐요. 모아서 이제 투자해서 불리고 뭐 사업을 해서 불리고 이러는 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지, 사실 모으기만 해서는 사실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절약하고 모으는 기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불리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3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부동산, 주식, 사업. 뭐 사업에는 뭐 근로소득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3가지로 돈을 불릴 수 있는데, 일단은 모으지 못하는 분들은 거의 실패할 확률 거의 9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으는 사람은 거의 부자가 되시더라고요. 일단 신용카드라고 봐요, 저는. 신용카드를 쓰는 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신용카드를 쓸 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신용카드에 할인 혜택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걸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 정말 경제관념 완전 없는 분이에요. 신용카드를 만약에 보통 이제 30만 원 사용 한도부터 시작해요. 30만 원을 쓰면 뭐 할인받고 뭐 할인받고 뭐 이런 거 있다. 그래서 30만 원 채우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보통 그 다 이상 넘어가죠. 그러면 뭐 30만 원에서 아무리 뭐 할인 금액이 크다고 해도 10% 안 넘어가요. 10%는 뭐 진짜 제가 많이 잡은 거고요. 5% 이하고요. 거의 2%대예요. 할인받는 금액이. 근데 그걸 위해서 30만 원 쓴다? 30만 원 쓰지 말고 25만 원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쓴다? 그거는 그냥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신용카드를 쓰는 방식만 봐도 그냥 딱 알아챌 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막 여러 장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를 그렇게 쓴다, 나 이거 할인받아야 되니까 얼마 써야 돼, 이런 거 진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월급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는 이제 처음에는 모르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데이트도 하고 이제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신호. 월급 받아서 일단 그 다음날 뭐 많이 쓴다, 뭐 나에게 주는 선물 막 한다 그리고 나한테도 막 선물 되게 많이 해준다, 그러면 사실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용카드랑 그 다음에 그 월급 받아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것만 보셔도 좀 어느 정도 좀 판단되지 않을까 싶어요. 택시를 일단 타지 마세요. 택시 왜 타는 거예요 도대체? 버스도 잘 되고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 이렇게 잘 돼 있는데 택시 왜 타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려고 타는 거거든요. 내가 움직이기 싫어서, 내가 지하철 내려가는 거, 버스에 올라가는 거, 갈아타는 거, 이런 거 싫어서 택시 타는 거거든요. 한 번 타면 그냥 쭉 가잖아요. 택시는 되게 편하게. 그러니까 타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택시비로 버스 요금의 거의 10배 이상, 많게는 20배, 30배 지출하는 거예요. 월 1,000 안 넘으시면은, 급여가, 소득이 월 1,000 안 넘으시면 택시 타시면 안 돼요. 그거 전혀 진짜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냥 나 편하자고, 내가 부자 안 되겠다,
내가 경제적 자유 이르지 않겠다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택시 절대 타지 마시고, 택시뿐만이 아니라 뭐 오마카세, 계속 오마카세 얘기가 지금 나와서 좀 그런데, 진짜 비싼 음식점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월천 넘으면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산 100억 이상 뭐 아주 신나게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근데 그 이하다 하지 마세요. 안 좋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샤넬백 뭐 진짜 좋잖아요. 명품은 명품대로의 가치가 있고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사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뭐 들고 다녔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도 맞아요. 뭐 롤렉스 시계 차고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 지금 잘 들어보세요. 내 만족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포션이 크지 않아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거든요. 네. 그게 중요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거 큰 의미 없잖아요. 네. 샤넬백을 든다고 해서 그분이 뭐 부자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에르메스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삶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삶이 변화가 안 돼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는 건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난 진짜 부자가 될 거야. 나 돈 많이 모을 거야.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사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변수가 많을 거예요. 내가 뭐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서 뭐 집을 얻고 있다거나 뭐 그런 분들은 사실 급여의 50% 이상 저축하는 게 사실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면 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2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저축한다 라고 했을 때 1억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은 5년 보시면 돼요. 연 복리 6%일 때. 네. 근데 6%짜리 지금 없잖아요. 네. 적금을 해도 사실 은행에서 적금을 해도 뭐 6% 주는 데는 이제는 아예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품에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냐? 보험에는 남아 있어요. 네. 보험 상품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보험 상품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높기 때문이에요. 결국 보험사는 이 돈을 받아서 채권이나 다른 안전자산에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그 수익률로 이제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뭐 보험 상품뿐만이 아니라 그냥 150만으로도 5년 저축하면 9천만 원 돼요. 그거에 또 이자가 붙는 걸 상황을 선택하면 1억 정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나 그런 상품 싫어, 그냥 나 모으기만 할 거야 그러면 그냥 모으시기만 하셔도 150만 모아도 5년이면 모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또 100만 원을 모은다 그러면 한 7년 정도 걸리고요. 뭐 진짜 나 5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다 그러면 한 12년 정도 걸려요. 연 6%를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상품에 가입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그냥 모으기만 하셔도 되는데, 사실 모으는 거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좀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거를 그냥 다 빼서 쓸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네, 그런 상품이 어디 있냐 물으신다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정리를 해볼게요. 150만 원 모은다 5년, 100만 원 모은다 7년, 50만 원 모은다 12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분 잘 내시는 분들, 기분파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네, 맨정신에서는 기분 잘 안 내죠. 네, 음주. 많은 음주에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분파이신 분들은 거의 돈 못 모아요. 그리고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 해외여행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해외여행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소득에 비해서 해외여행에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난 1년에 뭐 한 번은 뭐 유럽 가야 돼. 1년에 뭐 한 번은 꼭 제주도 가야 돼. 이러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저축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돈으로 하시면 되고요. 해외여행을 내가 신용카드로 간다? 진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부채 쌓아놓는, 빚만 쌓아놓는 일이고요. 뭐 나는 뭐 영어나 이런 거 배우려고 해외여행 가고 싶어. 영어 한국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영어 배우려면 돈 많이 들어야 돼? 아니에요. 돈 많이 들지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 지출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고급 식당이나 이런 거 네,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택시 아까 타는 거 말씀드렸죠. 택시 타면 부자 될 확률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기분 내시는 분들,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 수입보다 더 많은 고급 레스토랑 가시는 분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택시 타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네, 말씀드렸죠. 택시, 해외여행, 오마카세. 요거 하시면 안 돼요. 네. 1억 모으는 동안에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쉬우면 아무나 했겠죠. 누구나 1억 만들겠죠. 그리고 혼자 해내야 돼요. 네, 이건 누가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택시, 해외여행, 오마카세, 네, 비싼 레스토랑 하지 마세요. 진짜. 1억 모으시면서 투자를 조금씩 해보셔야 돼요. 1억을 모은다고 해서 투자할 뭐 그런 데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또 딜레마에 빠져요. 나 1억 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상한 데 막 투자해가지고 막 반토막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게 진짜 뼈 아파요. 진짜 어려워요. 나한테 너무 시련이야. 네. 그 나름대로의 배우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그것마저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상한데 말로만 듣고 막 투자해서 반토막 나면 그거 배우는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모아 가시는 동안에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거는 투자의 행위가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경험이 쌓여서 1억이 만들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1억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진 않거든요. 1억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뭐 플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1억은 그냥 종잣돈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종잣돈은 뭐 1,000만 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1억 정도는 모아야 내가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되게 편할 뿐이지, 1억이 뭐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중간에 계속해서 투자의 경험이 쌓이고 1억이 만들어졌을 때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의미가 있다. 글쎄요, 요즘에는 너무 사회생활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 30대에 갖고 계신 자산 없으신 분들 진짜 엄청 수두룩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부터 경제활동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25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0대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천만 원만 갖고 있어도 진짜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없는 분들 허다해요. 진짜 거의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80% 이상 없어요. 뭐 증여를 받거나 이런 분들 빼고는 거의 없고요. 그래도 40대에는 조금 심하게 말해서 뭐 서울 강남 아파트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 집 한 채 정도 있으면 진짜 훌륭하신 분. 그 다음에 자산은 한 3억 정도 있으면 진짜 훌륭하신 분. 네. 3억이면 사실 집 한 채 살 수 있거든요. 네. 뭐 대출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그래서 30대에는 진짜 네, 조금이라도 모아 놓으셨으면 진짜 훌륭하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돈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모든 어려운 일은 비슷하다고 봐요. 어려운 일을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지속이 필요하거든요. 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돈 관리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지속을 못해요.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돈을 딱 투자해가지고 30% 수익률, 50% 수익률 올리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뭐 10배 되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그걸 지속하는 건 못해요.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 잘하는 야구 선수가 있고 진짜 나는 오늘 처음 배트 휘두르는 사람이야. 처음에 딱 한 번만 기회를 준다. 그러면 처음 배트 잡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계속 한다? 100번? 200번 한다? 그러면 절대 못 이겨요. 왜냐면 이분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돈 관리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들은 돈 관리를 끝까지 해내요. 근데 지속 가능한 힘이 없다? 돈 관리 거의 못해요. 그리고 큰 수익률 올렸다? 그거 지속할 수 없고요. 거의 까먹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계속해서 1%, 2%, 3%, 4% 누가 들으면 진짜 웃겨요. 투자해가지고 1%, 2%, 3% 수익률 올릴 거면 누가 뭐 왜 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워렌 버핏도 연수익률 12%입니다. 평균. 그러면 월 수익률로 그냥 단순하게 나눠봐도 월 수익률 1%, 2%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눠도. 근데 내가 월에 20, 30% 수익률 올리는 거 목표다? 그냥 네 찐따라고 봐야 돼요. 그냥 나 워렌 버핏보다 진짜 잘해라고 그냥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돈 관리가 진짜 어렵다. 투자가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돈을 쓸 수 있을 때가 언제냐. 그럼 나는 저축하고 투자하는 동안 진짜 막말로 그지같이 살아야 되고 맨날 삶에 쩔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주는 선물도 한 번도 못 주고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고 이래야 되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받으면 그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 플렉스. 네. 배당을 받는 주식이 있다. 그럼 배당금이 이제 뭐 분기마다 나오든지 1년에 한 번 나오든지 뭐 반기마다 나오든지 하잖아요. 그걸로 플렉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저는 배당 받는 돈으로 여행 가고요. 연말정산 받아서 그 돈으로 뭐 사고 싶은 거 사거나 뭐 아이들과 뭐 좋은 뭐 놀이공원에 가거나 아니면 진짜 좋은 호텔에 가거나 하거든요. 그런 플렉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쌓아놓은 돈에서 나오는 이득으로 플렉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해요. 하실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진짜. 저는 이거는 확실해요. 20대로 지금 돌아갈 거냐 그러면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아요. 20대 너무 힘들었어. 지금 너무 좋아요. 돌아갈 거냐 하면 안 돌아가요. 하지만 20대에 못했던 거 중에서 진짜 후회되는 건 많아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뭐 돈과는 그렇게 관련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거. 네. 결국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수익이 크면 돈을 모을 수 있는 확률도 커지는 거잖아요. 영어 공부를 진짜 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국내 여행이라도 많은 경험을 좀 해볼 걸. 네. 그런 경험이 쌓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했던 거. 제가 20대 때는, 30대 때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서 교회에 거의 가 있었어요. 거의 살았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후회하진 않지만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거. 그냥 뭐 핑계죠. 네.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영어 공부하지 않은 거,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던 거. 네,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제가 20대 때로 만약에 진짜 돌아간다고 한다면 대학 안 갈 것 같아요. 대학 나중에 가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대학은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때 대학 갈 그런 마인드나 돈으로 다른 걸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의 마인드는 그냥 그 마인드니까. 대학을 가야 했던 마인드니까. 근데 진짜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간다면 대학 안 가고 사업했을 것 같고, 다른 모으는 거 투자했을 것 같고, 많은 경험했을 것 같고,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지금 뭔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돈과는 그렇게 막 큰 뭐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데는 이거 진짜 좋다고 봐요. 경험도 진짜 중요하죠. 네. 경험도 중요하고 뭔가 20대 때 많은 걸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만나본 20대 그리고 30대 20대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되게 냉정하게 말해서 부모님이 부자다 해도 돼요. 근데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다 하시면 안 돼요. 거의 의미 없어요. 예. 왜냐면 내가 내 돈 내고 해외여행을 간들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한국에 와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네. 좋은 그런 걸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는 30, 40대예요. 20대에서 진짜 경험을 쌓고 계속 자기 몸값을 올려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때는 30, 40대라고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그런 경험을 사실 하셔도 큰 의미 없다. 그냥 국내만 많이 돌아다니셔도 되고 알바 같은 거 진짜 여러 가지,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하셔도 되고 또 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도 진짜 한번 해보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20대. 경험은 30, 40대 하셔도 충분하다. 정말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경험을 쌓으려고 뭔가 돈을 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안 들여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그런 노력이 들어가면 분명히 그것도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다 하지 마세요. 투자는 진짜 혼자 해야 되는 거고요. 자산을 늘리는 거는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혼자 하는 게 어렵고 지속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막 같이 합시다. 뭐 단톡방도 만들고 뭐 돈도 같이 모아서 같이 투자해 봅시다.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결국에는 다 실패해요. 성공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같이 투자 아니에요.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롯이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도 혼자 가져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성취감도 혼자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한들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맞는 것만 취할 수 있는 거지 온전히 다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저를 따라하세요 이런 의미 절대로 아니에요. 저한테서 좋은 것만 여러분에게 맞는 것만 뽑아가세요. 그러셔야 돼요. 꼭 혼자 오롯이 할 수 있는 거 투자 그리고 자산 증시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누가 뭐 자랑할 것도 아니야. 내가 뭐 수익률 50% 자랑한다고 해서 그게 뭐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의미 없어요.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외로운 싸움이고 뼈를 깎아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쟤 왜 저렇게 살아? 라는 말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해낼 수 있어요. 뭐 부모님이 부자면 상관없지만 네,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이면 진짜 뼈를 깎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히 홀로 해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첫 번째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연금저축펀드 하는 거 그거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정말로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조금씩 경험을 쌓아서 진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레버리지도 투입하고 뭐 대출 이런 것도 투입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도 뭐 이렇게 계속해서 분할해서 투입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운으로 수익률은 사실은 그 이후에는 다 까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네.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안 좋은데 진짜 즐겁다. 얼마 정도만 저축하면은 진짜 꽃길 나온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허상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 발 한 발 그렇게 올라가시면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경험이 쌓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